한국에서 만든 이 영화는 전부 가짜입니다. 한국 역사는 보잘것없어요. 여기 평론가들 사이에서 어느 일본 평론가가 분노에 가득 차 씩씩거리고 있는데요. 그의 행동에 다른 심사위원들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한국 영화가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런던 중심가 소호구역의 낡은 예술영화관 지하 상영관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케이트 하워드이고 뉴욕에서 15년째 영화평론가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 런던 출장은 칸 영화제 이후 유럽 배급사들이 주목하는 작품들을 미리 보기 위한 일정이었고 오늘 밤 시사회는 그중 마지막이었습니다. 비공개 상영이었고 초대받은 사람은 20명 남짓이었어요. 평론가 몇 명과 배급 관계자들 그리고 영화제 프로그래머 몇 사람이 전부였죠. 상영 전 로비에서 받은 자료에는 한국 사극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감독 이름과 출연진 명단이 간단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영화는 몇 년 전부터 간간히 보고 있었지만 사극은 처음이었고 역사물이라는 게 대부분 자국 관객만 이해하는 맥락으로 가득하기 마련이거든요. 제 옆자리에 앉은 카일리 모건은 달랐습니다. 카일리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평론가인데 저보다 3살 어리지만 감각만큼은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상영 시작 전부터 계속 이 작품이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 단종이라는 어린 왕을 연기한 배우의 눈빛을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카일리는 가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녀가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트, 이 영화는 시대극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영화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면 기대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카일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경고예요. 준비하고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농담처럼 흘렸지만 몇 시간 뒤 제가 그 경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을 때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영화가 흐르는 동안 저는 메모를 하려다가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어린 왕의 눈빛이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 눈빛이 담담할수록 가슴이 더 눌렸어요. 웃긴 장면에서는 객석 어딘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저도 따라 웃었지만 바로 그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별 장면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닫고 있었고 카일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참았어요. 평론가가 시사회장에서 우는 건 프로답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엔딩 크레딧이 천천히 올라갔고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린 왕 단종의 눈빛과 그 곁을 지키던 사람들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조명이 천천히 켜지기 시작했고 객석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다들 비슷했어요. 뭔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얼굴들이었죠. 저는 카일리를 보았고 그녀는 여전히 눈가를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카일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 영화는 정말 사람을 놓지 않네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로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남자가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영화는 지나치게 감정을 조작합니다. 객석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운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고 공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게 느껴졌어요.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 위험합니다. 관객은 비판적 거리 없이 인물에게 몰입하게 되고 그건 선전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슈이치라는 일본계 평론가였고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영화를 분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특히 민족주의적 서사를 경계한다는 걸로 유명했고 작년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비슷한 논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손에 든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단종이라는 인물을 지나치게 순수하게 그렸고 주변 인물들을 미화했습니다. 이건 역사 재현이 아니라 감상주의예요. 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카일리를 보았습니다. 카일리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네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카무라는 이런 식으로 논쟁을 여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어느 나라든 왕권과 정치의 문제를 비극으로만 그려선 안 됩니다. 특히 권력 구조를 개인의 순수함으로 대체하는 건 관객을 기만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가 하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뭔가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가 왕을 미화했다기보다는 외로움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로움은 정치적 해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는 계속 말했어요. 이런 영화는 관객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고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그의 말에 객석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화의 여운에 잠겨있던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밤은 영화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객석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평론가로서 이 논쟁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영화의 장면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고 나카무라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뉴욕에서 15년 동안 평론가로 일하면서 수백 편의 영화를 봤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거대 자본의 블록버스터보다 사람의 감정을 오래 붙드는 영화를 더 높이 평가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한국 영화의 흐름을 몇 년 전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윤여정 배우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방송에 나온 그녀는 영어로 농담을 던지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고 어떤 질문에도 자신의 속도를 잃지 않는 침착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사회자가 약간 무례한 질문을 던졌을 때도 그녀는 웃으며 받아쳤고 오히려 사회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배우가 나온 영화는 어떨까 하고요. 그 뒤로 저는 한국 작품들을 의식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릴러를 보면 긴장의 밀도가 달랐고 가족극을 보면 관계의 결이 섬세했고 시대극을 보면 현대와 과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장르를 넘나드는 한국 영화의 폭에 놀라곤 했고 특히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할리우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감정을 크게 터뜨리는 방식이었다면 한국 영화는 감정을 천천히 쌓아 올리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 런던 시사회에 걸린 작품도 처음엔 또 하나의 한국 사극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전 자료를 읽으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단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조선시대 어린 왕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겼다는 정도만 알았고 그것도 카일리가 설명해줘서 알게 된 거였습니다. 카일리는 달랐어요. 그녀는 상영 전부터 이 작품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고 저를 보며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케이트, 이 영화는 시대극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영화예요. 특히 단종을 연기한 배우의 눈빛은 정말 믿기 어려울 거예요. 15살인데 마치 100년을 산 사람처럼 외로움을 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카일리가 또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감정적으로 영화를 보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비극적 서사에 약했거든요. 하지만 카일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케이트 진짜예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스크린에서 그 아이 눈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연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기대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카일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기대가 아니라 경고예요. 준비하고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농담처럼 흘렸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카일리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영화를 봤고 그래서 더 크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난 뒤 나카무라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을 때 저는 카일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나카무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이 단단했어요.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카일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사람은 영화를 안 본 것 같아요. 아니, 봤는데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영화 속 감정에 압도당하는 걸 거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 해석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객석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계속 말을 이어갔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몇 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이 영화가 역사를 감정으로 포장했고 관객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영화는 확실히 감정을 건드렸지만 그게 조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불편할 정도였고 그 솔직함이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 영화를 옹호하려는 건가 아니면 나카무라의 말이 정말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고요. 평론가로서 저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이 영화는 거리를 허락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카무라가 그 경험을 부정하려 하자 저는 방어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카일리가 제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케이트, 곧 토론 시작될 거예요. 당신도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영화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카일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영화는 한 번 보고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 영화가 나쁘거나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걸요. 외로운 관계 상실,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까지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제대로 쓰려면 더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머릿속으로 영화의 첫 장면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객석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말보다 제가 본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어요. 영화는 시작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전장이나 장엄한 궁중 의식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이미 권력에서 밀려난 어린 왕이 등장했어요. 스크린 안 소녀는 왕복을 입지 않고 있었고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경음악도 거의 없었고 그냥 바람소리와 새 울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처음 몇 분 동안 단종이라는 존재를 한국 역사 속 비극적 군주라는 정보로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카일리가 미리 설명해준 내용을 떠올리며 이 소년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인물이라는 걸 상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곧 그런 거리감은 무너졌습니다. 화면 속 소녀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고 지금 이 순간 외롭게 살아 숨쉬는 한 아이로 느껴졌거든요.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이였고 궁궐이 아닌 낯선 유배지에서 자신의 존엄만은 놓지 않으려는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영화는 억지로 울리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장면을 이어갔고 대사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관객의 감정을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별한 음악적 장치도 없었고 과장된 연기도 없었고 눈물을 강요하는 대사도 없었는데 객석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낮췄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화면에 밥상 장면이 나왔습니다. 왕과 한 남자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격식이 전혀 없었어요. 남자는 왕에게 반말을 썼고 왕도 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에서 객석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 장면이 따뜻했거든요. 웃긴 장면에서는 정말 웃게 만들었고 소박한 밥상 장면에서는 묘한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따뜻함이 문제였어요. 영화는 관객에게 안도를 주고 나서 바로 그 안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거든요. 남자는 결국 떠나야 했고 왕은 다시 혼자 남겨졌고 소년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단종의 고독은 더 선명해졌고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영화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희망을 주고 빼앗고 다시 작은 온기를 보여주고 다시 외로움으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조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이 원래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왕이든 평민이든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걸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하려고 노트를 펼쳤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들고 있었지만 뭘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평론가로서 장면을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분석이 아니라
감정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평론가가 아니라 그냥 한 관객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영화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대사가 줄어들고 침묵이 길어졌고 왕이 유배지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객석은 더 집중했고 저도 숨을 참은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소년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방이 강과 산으로 막혀 있었고 소년은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화면은 그 풍경을 천천히 보여줬고 관객은 소년이 느낄 답답함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이 영화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화는 왕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고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한 인간의 외로움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었고 그 외로움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는 더 절제됐습니다. 음악은 거의 사라졌고 카메라는 인물의 얼굴을 길게 비췄어요. 왕의 표정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 말없이 전해지는 시선들이 화면을 채웠고 그 침묵이 어떤 대사보다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카일리의 말을 떠올렸어요. 단종을 연기한 배우의 눈빛이 믿기 어려울 거라고 했던 말이요. 카일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아이는 15살인데 눈빛만큼은 100년을 산 사람 같았어요. 외로움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하지 않은 무언가도 남아있었고 그게 관객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노트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더 이상 메모를 할 수 없었어요. 화면 속에서 소년은 마지막까지 혼자였고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조용해서 객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영화는 왕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람을 보여줬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혼자였다는 걸 담담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곁을 지켰던 마음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영화의 여운을 정리하려 했지만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그 여운을 계속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켜진 상영관 안에서 사람들은 이제 자리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고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눈가를 닫고 있었어요. 영화제 프로그래머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카무라는 이미 손을 들고 있었어요. 프로그래머가 그를 가리켰고 나카무라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 영화는 역사적 인물을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재구성했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 없이 인물에게 몰입하게 만듭니다. 나카무라는 손에 든 자료를 펼치며 계속 말했어요. 일본뿐 아니라 어느 나라 역사든 왕권과 정치의 문제를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그려선 안 됩니다. 권력 구조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산물이지 개인의 순수함이나 도덕성으로 환원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는 단종이라는 인물을 순수한 희생자로만 그렸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은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는 확실히 정치적 설명보다 감정에 집중했고 단종을 선한 인물로 그렸으니까요. 나카무라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서사는 관객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휩쓸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그게 역사를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객석 곳곳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카일리를 보았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나카무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카무라가 말을 마치자 프로그래머가 다른 발언자를 찾으려 했지만 카일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그녀를 가리켰고 카일리는 노트를 덮으며 일어섰어요. 그녀는 나카무라를 똑바로 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영화는 왕을 미화한 게 아니라 권력 한복판에 던져진 가장 외로운 인간을 보여줬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카일리는 계속 말했어요. 나카무라 씨는 이 영화가 정치적 맥락을 생략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정치를 배경으로 깔아두고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줬어요. 단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끝내 그를 사람으로 대했다는 점 때문에 이 영화가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일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말이 제가 느낀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영화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보여줬고 그 사람 곁에 남아있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영화는 권력 구조를 개인 간의 관계로 축소시켰어요. 정치를 인간 드라마로 치환한 겁니다. 카일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권력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영화는 후자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회의장에는 다시 조용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이제 논쟁이 단순히 영화의 완성도가 아니라 이 작품을 어떤 이야기로 읽을 것인가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카무라는 이 영화를 정치적 서사로 보려 했고 그 기준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카일리는 이 영화를 인간의 이야기로 보았고 그 기준에서 충분히 강하다고 느꼈어요. 나카무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영화는 책임이 있습니다. 관객에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책임 말이에요. 이 영화는 단종을 지나치게 순수하게 그렸고 그의 정치적 무능함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카일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고 그 드라마가 선택한 건 정치적 분석이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이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나카무라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그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거예요. 관객은 단종을 불쌍하게 여기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가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일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관객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먼저 와야 생각도 깊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일리는 정확히 제가 느낀 것을 언어화하고 있었어요. 저도 영화를 보며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소년이 혼자였을까? 왜 사람들은 그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 하고요. 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의 원로 평론가였는데 이름은 아서 베넷이었어요. 프로그래머가 그를 가리켰고 아서는 천천히 일어나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두 분 말씀을 다 들었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이 영화를 한국의 역사 영화로 보고 계시고 카일리 씨는 보편적 인간 드라마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객석이 다시 집중했습니다. 아서는 계속 말했어요. 이 작품이 특정 국가의 역사만 알아야 이해되는 영화라면 저는 이렇게 감동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역사를 거의 모르는데도 이 영화를 보며 계속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감정의 문제였거든요. 나카무라가 끼어들려 했지만 아서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서는 나카무라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이 영화는 정치적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약점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 영화는 권력 분석 대신 인간 묘사를 택했고 그 선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서의 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 방에서 나카무라 혼자만 저 의견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아서의 말이 끝나자 토론은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객석 분위기는 조금씩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다시 펼치며 아서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영화가 특정 국가의 역사만 알아야 이해되는 작품이 아니라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한국 역사를 거의 모르는 상태로 영화를 봤지만 충분히 이해했고 오히려 그게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서는 다시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품의 구조입니다. 어린 군주 권력에서 쫓겨난 존재 그 곁을 맴도는 충성심과 두려움, 그리고 끝내 피하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구조는 사실 셰익스피어 비극과 닮아 있어요. 객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서는 계속 말했어요. 리처드 2세나 헨리 6세 같은 인물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왕위를 가졌지만 지킬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이런 비극 구조는 서구 관객에게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며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나카무라가 손을 들어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객석 중간쯤에서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영화제 프로그래머였는데 이름은 엘리즈 르망이었어요. 프로그래머가 그녀를 가리켰고 엘리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억양이 강했지만 또박또박했어요. 저는 아서 씨 말씀에 동의하지만 조금 다른 지점도 보였습니다. 엘리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했어요. 서구의 비극이 종종 개인과 권력의 충돌에 집중한다면 이 작품은 그 주변의 관계와 온기를 놓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셰익스피어 비극에서는 왕이 몰락할 때 대부분 혼자 무너지지만 이 영화에서는 끝까지 사람들이 곁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멈췄습니다. 엘리즈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영화 속 단종은 혼자였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떠나야 했지만 끝까지 뒤돌아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단종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그 단어를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쌓이는 끈끈한 마음 같은 거예요. 쉽게 생기지도 않고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 그런 감정이요. 이 영화는 그 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단종과 그를 지키던 사람들 사이에 정말이에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엘리즈의 말은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게 영화의 핵심을 짚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영화가 왜 그렇게 오래 밥상 장면을 보여줬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쌓는 과정이었고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별이 더 아팠던 거예요. 엘리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비극조차 사람 사이의 감정으로 견뎌내는 방식을 이 영화에서 느꼈어요. 서구 비극은 운명에 맞서 싸우다 무너지는 이야기지만 이 영화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사람을 놓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카일리가 제 옆에서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고 카일리는 눈가가 다시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엘리즈의 말이 그녀에게도 깊이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아서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엘리즈 씨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도 그 지점을 느꼈어요. 셰익스피어 비극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정서는 다릅니다. 서구 비극이 개인의 파국에 집중한다면 이 영화는 그 파국 속에서도 남아있는 관계를 보여줬어요. 나카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관계를 미화하면 정치적 책임은 희석됩니다. 단종을 몰아낸 사람들의 잘못은 사라지고 그냥 슬픈 이별 이야기만 남는 거예요. 엘리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미화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신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기로 선택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둘은 다른 질문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영화가 단지 슬픈 작품이라서 강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영화는 슬픔 속에 남는 마음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관객을 더 오래 붙들었어요. 단종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영화가 끝나고 나면 상실감이 밀려왔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영화는 죽음 대신 이별을 보여줬고 그 이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마음을 담았어요. 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관객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ANIY요. 오히려 관객을 움직이지 못하는 영화가 문제죠. 예술은 본래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조작이라고 말하는 건 예술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엘리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억지로 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했습니다. 음악도 최소화했고 대사도 많지 않았어요. 관객이 스스로 느끼도록 공간을 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가 느낀 것을 정확히 언어화하고 있었거든요. 영화는 정말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짜내려 하지 않았고 대신 침묵과 시선으로 감정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제 때문에 감정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의장은 점점 그와 나머지 사람들로 나뉘어 가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영화 한 편이 끝난 자리인데 마치 외교 현장처럼 각자의 세계관과 역사 감각이 충돌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영화가 있다는 사실이 낯설 만큼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나카무라와 나머지로 나뉘어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이 논쟁이 단순히 영화 한 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고 프로그래머가 그를 가리키자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들었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지나치게 단종에게 감정이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관객은 그런 영화 앞에서 늘 약자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영화가 의도적으로 관객의 감정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밥상 장면으로 따뜻함을 주고 이별 장면으로 슬픔을 주고 마지막엔 외로운 뒷모습으로 연민을 자극합니다. 이건 계산된 조작이에요. 카일리가 제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고 카일리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은 모든 영화를 조작으로 보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논리대로라면 관객을 움직이는 모든 영화가 조작이 되는 거였어요. 그 순간 객석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배급사 관계자였는데 이름은 토마스 크루거였어요. 그는 손을 들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당황한 표정으로 토마스를 보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어요. 관객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영화를 경계해야 한다면 애초에 예술은 왜 존재합니까?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토마스는 나카무라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모든 예술은 관객을 움직이려 합니다. 음악도 그림도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예술이 있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라 정보 전달일 뿐입니다. 나카무라가 끼어들려 했지만 토마스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토마스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정치적 설명보다 표정과 침묵, 함께 밥을 먹는 장면과 헤어지지 못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밀어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절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조작하려 했다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울음소리를 크게 넣거나 비장한 음악을 깔거나 대사로 감정을 직접 설명하거나 말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저는 토마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정확히 제가 느낀 걸 짚어주고 있었거든요. 영화는 정말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슬픈 장면에서도 음악을 넣지 않았고 대사 대신 침묵을 선택했어요. 관객 스스로 느끼도록 공간을 준 겁니다. 토마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카무라 씨는 관객을 너무 약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며 감정을 느끼지만 동시에 생각도 합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비판적 사고를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먼저 와야 깊은 생각도 가능합니다. 객석 곳곳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무라는 얼굴이 붉어진 채 대답했어요. 하지만 대중은 쉽게 조작됩니다. 특히 민족주의적 감정이 개입되면 더 위험해요. 이 영화는 한국 관객에게 자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주고 그게 비판적 거리를 없앱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한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건 느낄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나카무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계속 말했어요. 이 영화가 건드린 건 민족 감정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상실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놓지 못하는 마음 말이에요. 저는 토마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정확히 핵심을 짚었거든요. 영화는 한국 역사를 다뤘지만 한국 관객만을 위한 작품이 아니었어요. 보편적 감정을 건드렸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아서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토마스 씨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역시 영국 사람이지만
이 영화를 보며 리처드 2세와 헨리 6세를 떠올렸어요. 권력을 잃은 어린 군주의 외로움은 어느 나라 역사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즈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혁명 때 처형당한 루이 16세의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어린 왕자요. 이 영화는 특정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야기예요. 회의장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나카무라 한 사람과 나머지 다수의 구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나카무라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가 영화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영화가 보여준 인간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카일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이 영화가 감정 조작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반대로 이 영화가 가장 정직한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카무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카일리가 대답했어요. 이 영화는 관객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끝까지 혼자였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해피엔딩도 없었고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외로움을 끝까지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게 조작입니까?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카일리의 말이 정확했어요. 영화는 관객을 위로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은 끝내 혼자라는 것, 권력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상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역사 해석이 아니라 누가 이 감정을 인정하느냐였다고요. 나카무라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감정이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자였어요. 토론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여전히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카일리는 제 옆에서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케이트 호텔로 돌아가요. 오늘은 너무 길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영화 장면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고 나카무라와 다른 사람들의 말도 뒤섞여 정리되지 않았어요. 카일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당신 표정 보니까 오늘 밤 잠 못 잘 것 같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계속 영화 속 단종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단종이라고 입력했고 영문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먼저 열었고 조선 왕조 6대 임금이라는 설명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위 기간은 고작 3년이었고 그마저도 실권 없이 허수아비로 지냈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리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종은 12살에 왕이 됐고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겼으며 유배지에서 17살에 죽었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실제 역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른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학술 논문도 있었고 역사 블로그도 있었고 한국 드라마를 분석한 글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읽으며 단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 문종이 급사하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주변 신하들은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 유배됐으며 복권 운동이 일어나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을수록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영화가 과장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자체가 이미 믿기 어려울 만큼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왕위에서 밀려난 어린 임금, 복권되지 못한 이름, 끝내 지워지지 않는 상실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영화는 오히려 절제한 편이었습니다. 단종이 죽는 장면도 직접 보여주지 않았고 고문이나 처형 같은 자극적인 장면도 없었어요. 그냥 외로움만 담담하게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종의 유배지에 대한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청령포라는 곳이었는데 사진을 보니 강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땅이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고립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몇 달을 보냈고 그 기간 동안 시를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시 몇 편을 번역문으로 읽었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는 화려하지 않았고 대신 담담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었지만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외로움을 적어 내려갔을 뿐이었어요. 저는 단종 개인의 비극도 비극이지만 그런 소년을 지켜보아야 했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영화는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더 강했어요. 단종 곁을 지킨 신하들 중 일부는 복권 운동을 일으켰다가 처형됐고 일부는 끝까지 살아남아 그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읽으며 영화 속 장면을 떠올렸어요. 함께 밥을 먹던 남자 떠나면서 뒤돌아보던 사람들 끝까지 왕을 왕이라 불렀던 이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검색창에 또 다른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단종 복권이었어요. 자료를 읽어보니 단종은 죽은 지 200년이 넘어서야 복권됐고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늦은 복권이었지만 그래도 이뤄졌다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200년 동안 그를 잊지 않았고 결국 이름을 되찾아줬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엘리즈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정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쉽게 생기지도 않고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단종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20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은 마음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충동적으로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했고 가격과 날짜를 확인했어요. 평론가로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태어난 장소를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영화를 본 건 런던이었지만 영화가 담고 있는 건 한국의 역사였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걸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카일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가보고 싶어요. 단종 유배지도 가보고 싶고 그 시대를 느껴보고 싶어요. 몇 분 뒤 카일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같이 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일정 짜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비로소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영화 장면들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대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200년 동안 한 소년을 잊지 않은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곧 직접 보게 될 거라고요. 몇 주 뒤 저는 결국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일리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이미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 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평론가로 15년을 일하면서 영화 때문에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카일리는 제가 망설이는 사이 먼저 일정을 짜버렸고 숙소도 예약했고 가볼 곳 리스트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케이트 영화를 이해하고 싶으면 그 나라의 호흡부터 보라고 했잖아요. 단종이 살았던 시대를 느끼려면 지금 한국을 먼저 봐야 해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500년 전 역사를 이해하려면 왜 현재를 먼저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카일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그녀를 믿기로 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공항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고 길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도시의 속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택시와 버스는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모든 것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카일리가 공항철도 표를 사며 말했어요. 서울역까지 40분이면 돼요. 지하철이 제일 빠르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전철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넓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카일리가 제 팔을 건드리며 속삭였어요. 케이트 이상하지 않아요? 며칠 전까지 우리가 본 건 500년 전 유배지였는데 지금 보는 건 완전히 다른 나라 같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영화 속 한국은 조용하고 느리고 자연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지금 보는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곳이었습니다. 두 이미지가 전혀 연결되지 않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거리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낡은 건물도 보였고
전통시장 옆에 현대식 쇼핑몰도 있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카일리가 말했어요. 오늘은 경복궁 가요. 한복도 입어보고요. 저는 처음엔 거부하려 했습니다. 관광객처럼 한복을 입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카일리는 이미 예약을 해놨고 저는 결국 따라갔어요. 한복 대여점은 경복궁 근처에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지만 한국 사람들도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연보라색 한복을 골랐고 카일리는 연두색을 선택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았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웠습니다. 경복궁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문이 앞에 있었고 그 뒤로 궁궐 건물들이 보였어요. 현대적인 빌딩 숲 한가운데 갑자기 500년 전 건물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카일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들어가 봐요.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밖에 소음이 사라지고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고 건물을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랐어요. 정갈하게 유지된 공간,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상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이 공간을 존중하며 걷고 있었고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도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서서 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 그리고 단청이 선명한 건물이었어요. 영화에서 본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달랐습니다. 영화 속 공간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공간은 평화로웠어요. 카일리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케이트, 뭔가 느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 나라는 자기 역사를 버리지 않았어요. 카일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과거의 공간이 단순히 보존된 것이 아니라 현재와 함께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은 가장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동시에 가장 오래된 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을 나와서 근처 식당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이 나왔고 반찬이 여러 접시 놓였어요. 저는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카일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기본 반찬이 공짜래요.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테이블도 마찬가지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나오는 물과 반찬,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서비스, 그리고 부담 없이 다가오는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복 예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뉴욕에서 왔다고 대답했고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음식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었다고 대답했고 주인은 다음에 또 오라며 손을 흔들었어요.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카일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아니면 그냥 문화예요? 카일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원래 이래요.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화에서 느꼈던 정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낯선 관광객에게도 자연스럽게 친절했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길을 물었을 때도 그냥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현대의 한국과 영화 속 한국이 한 나라라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같은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처럼 보이는데도 가장 오래된 감정을 붙들고 있는 나라라는 카일리의 말이 이제 조금 이해됐어요. 서울에서 이틀을 보낸 뒤 저는 카일리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새벽 일찍 호텔을 나와 버스 터미널로 갔고 영월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이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고 이윽고 산과 강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카일리는 옆에서 가이드북을 읽고 있었지만 말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차 안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창밖 풍경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버스는 영월에 도착했고 저희는 다시 택시를 타고 청령포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는 중년 남자였는데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청령포라는 단어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주변 풍경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강이 나타났고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고립된 느낌도 들었어요. 청령포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보다 훨씬 고요한 풍경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그냥 경치 좋은 곳처럼 보였는데 직접 서보니 그 고요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사방이 강과 산으로 막혀 있었고 물길은 세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빽빽했고 하늘은 좁게 보였어요. 카일리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단종이 몇 달 동안 갇혀있던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안내판이 서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단종은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으며 강으로 삼면이 막혀 있어 배를 타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안내사가 다가와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중년 여자였는데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저희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분들이시네요. 단종 이야기 알고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영화를 봤어요. 안내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영화요. 요즘 외국분들이 그 영화 보고 많이 오세요. 그녀는 저희를 안내하며 단종의 유배 생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단종은 이곳에서 몇 달을 보냈고 궁궐에서의 생활과 달리 초라한 거처에서 지냈으며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보다 공간이 주는 감각에 더 압도됐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무 사이로 지나갔고 발밑 흙은 부드러웠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어요. 안내사가 한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단종이 머물렀던 곳을 재현한 거예요. 실제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했어요. 저는 그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한옥이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방이 하나 있었어요. 넓지 않은 공간이었고 창문은 작았고 천장은 낮았습니다. 왕이 머물렀다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영화 속 단종이 이런 곳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는 게 떠올랐고 그 외로움이 실제했을 것 같았어요. 카일리도 조용히 방 안을 걷고 있었고 평소보다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 강가로 걸어갔을 때 저는 물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강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산이 보였어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단종도 이 풍경을 봤을 거고 매일 같은 강물 소리를 들었을 거고 나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 산 너머를 바라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일리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이트 영화가 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영화는 이 외로움을 담담하게 보여줬을 뿐이었고 실제 공간이 주는 고립감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안내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단종은 여기서 시를 많이 썼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들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영화 속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단종이 혼자 창밖을 바라보던 장면 붓을 들고 무언가를 적던 장면이 실제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안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대요. 유배 생활이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켰고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살 소년이 그 고립 속에서 어떻게 존엄을 지켰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 속 단종은 연기였지만 그 연기가 기대고 있던 외로움과 존엄은 분명 실제했을 것 같았어요. 청령포를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 소리, 바람 소리,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느끼며 이곳에서 단종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봤어요. 두려움,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체념 같은 감정들이 겹쳐졌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가 보여준 것처럼 단종은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있으려 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사람으로 대했을 테니까요. 택시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카일리에게 말했습니다.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요. 이제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카일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 저 풍경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화의 배경이 아니라 실제 상실의 지형을 밟았고 그 지형 위에서 한 소년이 살았고 외로워했고 견뎠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은 50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령포를 떠나기 전 안내사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문화해설관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단종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어요. 은퇴한 국문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외국분들한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카일리를 보았고 카일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안내사를 따라 10분쯤 걸어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고 입구에 문화해설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책장이 빽빽하게 들어선 방이 나타났고 한쪽 벽에는 단종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저희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안내사가 그를 소개했어요. 이정섭 선생님이세요. 오랫동안 조선시대 유배 문학이랑 왕실 기록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정섭 선생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화 보고 오셨다면서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정섭 선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외국분들이 그 영화 보고 많이 오세요. 다들 비슷한 표정이에요. 뭔가 더 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요.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뭔가 더 알고 싶었지만 질문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정섭 선생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저희는 자리에 앉았고 선생은 직접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따뜻한 차였고 향이 좋았어요. 선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슬펐어요. 하지만 단순히 슬프다는 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외로움도 있었고 따뜻함도 있었고 상실감도 있었어요. 이정섭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보통 슬픔만 먼저 보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슬픔 옆에 남아있는 관계를 같이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꺼내 노트를 펼쳤습니다. 선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평론가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뉴욕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정섭 선생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 시사회에서 누군가 그 단어를 언급했던 기억이 났어요. 선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은 오래 가라앉지 않는 상실과 응어리예요. 풀리지 않는 슬픔이고 사귀지 못한 원망이기도 하죠. 단종 이야기에도 한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고 끝내 죽임을 당한 이야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의 다음 말이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단종 이야기를 오래 기억하는 건 한 때문만은 아니에요. 정 때문이기도 하죠. 저는 펜을 멈추고 선생을 바라봤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런던에서 엘리즈가 언급했던 거였어요. 이정섭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정은 그 상실 속에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사람 사이의 마음이에요. 한이 혼자 품는 감정이라면 정은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이죠. 단종과 그를 지켰던 사람들 사이에 정이 있었고 그 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영화의 몇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격식 없는 밥상 장면 말보다 먼저 전해지던 눈빛, 그리고 떠날 때 끝내 뒤돌아보던 사람들이 모두 정의 표현이었다는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카일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과 정은 반대 개념인가요? 이정섭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을 품으면서도 정을 놓지 않아요. 슬픔을 혼자 사귀지 않고 관계 속에서 나누는 거죠. 단종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종의 한은 깊지만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의 정도 함께 기억돼요. 저는 노트에 그 말을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500년 동안 기억한 건가요? 이정섭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어린 왕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고 끝까지 마음 한쪽을 내주었기 때문이에요. 복권 운동을 벌인 신하들도 그렇고 200년 뒤에 단종을 왕으로 다시 인정한 것도 그런 정 때문이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영화가 왜 세계 관객에게도 통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권력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를 잃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라는 걸요. 서구 비극은 개인의 파국에 집중하지만 이 영화는 파국 속에서도 남아있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이정섭 선생이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단종이 유배지에서 쓴 시를 모은 책이었어요. 선생이 한 페이지를 펼치며 영어로 번역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 보세요. 단종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예요. 저는 그 시를 읽었습니다. 짧은 시였지만 외로움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언젠가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도 남아 있었어요. 이정섭 선생이 말했습니다. 단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이 왕이었다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줄 거라는 것만큼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기억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화 속 단종도 그랬어요. 끝까지 존엄을 잃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카일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섭 선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봐요. 역사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정치적 설명보다 인간의 마음에 집중했고 그게 오히려 진실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다시 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한과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 영화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관객을 그렇게 움직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긴 평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아파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을 때 머릿속에는 여전히 청령포의 고요함과 이정섭 선생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키보드를 두드렸고 문장을 고쳤고 다시 썼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를 단순한 사극이나 역사 재현 영화로 규정하지 않았고 대신 권력의 언어로 버텨야 했던 한 소년과 그 곁을 끝내 사람의 마음으로 지켜본 이들의 이야기라고 표현했어요. 영화는 정치적 분석 대신 인간의 감정을 택했고 그 선택이 오히려 보편성을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평론을 다 쓰고 나서 저는 편집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그 글은 뉴욕타임스 영화 섹션에 실렸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불러왔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데도 울었다고 말했고 웃다가 마지막엔 멍해졌다고 적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영화는 왕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영화라고 댓글을 남겼고 다른 사람은 단종을 연기한 배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카일리도 런던의 한 영화 잡지에 긴 글을 기고했고 그 글 역시 화제가 됐어요. 그녀는 영화가 관객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객을 믿는다고 썼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고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고 눈물을 짜내지 않고 공간을 준다고 표현했어요. 북미와 유럽의 영화 커뮤니티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던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관객들도 찾기 시작했어요. 배급사들은 상영관 확대를 논의했고 프랑스 배급사는 전국 개봉을 결정했으며 독일에서도 주요 도시 극장에 걸렸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단종을 연기한 배우를 올해 가장 인상 깊은 퍼포먼스 중 하나로 꼽았고 버라이어티는 이 작품을 시대극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런던의 작은 시사회장에서 20명 남짓한 사람들만 본 영화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커질수록 반발도 함께 커졌습니다. 나카무라는 일본의 한 영화 전문지에 기고문을 실었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영화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는 영화가 역사를 단순화했으며 관객을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고 특히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기고문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카무라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반발은 영화를 위축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왜 이 작품이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지 궁금해하며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논쟁이 일었고 젊은 평론가들은 나카무라의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본 평론가는 영화를 본 뒤
이 작품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애를 다룬다고 썼고, 다른 평론가는 나카무라가 정치적 편견으로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논쟁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강한 작품은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오래 남는다는 걸요. 영화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단종의 편에 섰고 그를 지킨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게 선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고, 나카무라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몇 주 뒤 저는 카일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케이트 파리 영화제에서 이 영화 초청했대요. 경쟁 부문은 아니지만 특별 상영으로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카일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이랑 주연 배우도 온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즉시 파리행 항공권을 예약했고 카일리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파리 상영은 한 달 뒤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사이 영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북미 배급사도 개봉을 확정했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주요 극장에 걸리기로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미국 관객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이 영화에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뉴욕 개봉 첫 주말 극장은 매진됐고 상영 후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그 상영에 참석했는데 객석 반응이 런던 시사회 때와 똑같았습니다. 웃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슬픈 장면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화가 끝나고 한 젊은 여성 관객이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역사 영화라기보다 사람을 놓지 않는 영화 같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중년의 남성 관객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커플은 서로 손을 잡은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 런던 시사회장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영화가 위험한가 과한가 지나치게 감정적인가를 두고 싸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남은 건 훨씬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람들을 웃게 했고 조용히 무너뜨렸고 자기 삶의 외로움까지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몇 달 뒤 다시 열린 국제시사회에서 저는 처음 그 영화를 봤던 런던의 그 극장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비공개가 아니라 정식 상영이었고 객석은 일반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뒷줄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일리는 제 옆에 앉아 있었고 아서와 엘리즈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토마스도 보였고 처음 시사회 때 함께 있던 몇몇 평론가들도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는 보이지 않았어요. 조명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청량포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고 단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해하고 있었고 한과 정이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화면 속 장면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했던 강과 산이 이제는 고립의 지형으로 느껴졌고 밥상 장면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정의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객석 반응은 처음 시사회 때와 똑같았습니다. 웃긴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슬픈 장면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평론가로서가 아니라 한 관객으로 이 영화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영화가 끝난 뒤 처음 그날처럼 또다시 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떤 젊은 관객은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건 역사 영화라기보다 사람을 놓지 않는 영화 같았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년의 남성 관객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고 옆자리 여성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서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는 작은 리셉션이 열렸고 저는 카일리와 함께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서가 저를 보고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케이트, 당신 평론 잘 봤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고
아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카무라는 오늘 안 왔더군요. 아마 이제 자기 주장을 굽히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여전히 일본 매체에 기고문을 쓰고 있었고 영화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즈가 다가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트 한국 다녀왔다면서요? 어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놀라웠어요. 영화가 과장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엘리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청량포 말이에요. 토마스도 합류했고 저희는 작은 원을 만들어서서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어요. 독일에서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젊은 관객들이 많이 찾더군요. 역사를 잘 모르는데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서가 덧붙였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한국 영화 마니아들만 왔는데 이제는 입소문을 듣고 일반 관객들도 오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영화는 작은 시사회장에서 20명이 보는 작품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카일리가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트 원고 다 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마무리했어요. 카일리가 물었어요. 어떻게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이야기가 세계를 흔드는 이유는 왕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외로웠던 한 인간과 끝내 그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썼어요. 카일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감정적이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절제되어 있었다고 반박했고 누군가는 그냥 아름다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 시사회장에서 벌어졌던 논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카무라는 이 영화가 위험하다고 말했고 관객을 조작한다고 주장했고 정치적 맥락을 생략했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남은 건 그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느낀 감정과 그 감정이 진실이라는 확신이었어요. 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케이트, 이 영화는 이제 한 나라의 작품이 아니에요. 세계 영화사에 기록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단종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한국 역사를 몰라도요. 토마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그러고 있어요. 독일 관객들은 단종을 리처드 2세나 루이 17세처럼 얘기하더군요. 보편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종은 500년 전 조선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세계가 기억하는 인물이 되고 있었어요. 영화 한 편이 국경을 넘어 한 사람의 이름을 되살린 겁니다. 카일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트, 우리 처음 이 영화 봤을 때 기억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당신은 울고 있었고 나카무라는 화내고 있었고 저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앉아 있었잖아요. 카일리가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이 영화가 이렇게 퍼져나갈 줄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왜 이 영화가 사람들을 움직였는지, 왜 국경을 넘어 전달될 수 있었는지요. 카일리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관객만을 위한 작품이 아니었어요. 보편적 감정을 건드렸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상실과 관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정직하게 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노트북 가방에서 원고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이야기가 세계를 흔드는 이유는 왕을 보여줘서가 아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외로웠던 한 인간과 끝내 그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영화는 한 나라의 작품이 아니라 오래 남을 인간 이야기로 기록될 것임을요.